올해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단어는 바로 동학개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학개미가 대세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투자하고 계세요? 지금은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미국. ETF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단품으로는 하고 있지가 않아요. 아, 어느 나라에 하고 계신가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네. 어느새 한국 증시는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위기의 한국 증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 이익을 내며 조기 퇴사를 결정한 최영민 씨. 강연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그것도 3년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에서 20년 근무하고요. 작년 12월 말로 퇴사한 최영민 작가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0%. 앞으로 이제 미래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또 계속 하던 일이 내 미래 생활에 있어서 도움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뭐 퇴사를 좀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뭐 4년 전부터 퇴사를 준비했고 운 좋게 미국 월배당 ETF를 알게 돼서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영민 씨의 전망은 확고합니다. 부침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것이란 믿음입니다. 과거 30년간 나스닥 100 지수가 4,500% 상승했거든요. 뭐 그동안은 뭐 등락폭 오르락 내리락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신뢰하고 계속 거기 미국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영민 씨와 같은 시각을 가진 국내 투자자가 늘며 한국인이 거래하는 해외 주식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엔 1,500억 주가 거래돼 3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 거래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중 대부분은 미국 주식으로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좀 심했던 것 같고요. 한국 주식은 아예 그냥 보지 말자 쪽이 많았던 것 같고 미국 주식만 하자 뭐 이런 쪽이 많았는데 특히 테슬라의 경우 182억 달러치로 우리 돈 26조 원 정도입니다.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았잖아요. 뭐 시장에 대한 액세스도 부족했고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었는데 반해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의 뭐 이런 증권사들에서 다 이 계좌 만들어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고평가되거나 저평가가 될 때가 있지만 결국 기업 가치와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수익 증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 증권사가 2023년 한국과 미국 증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미국 S&P 500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6%, 이 기간 주가는 2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기업은 이익 성장률 22%, 주가 상승률 19%를 보였습니다. S&P 500의 경우 주가 상승률이 이익 성장률의 4배나 됐지만 코스피의 주가 상승률은 이익 성장률보다 낮았습니다. 국내 증시에선 기업의 이익이 고스란히 주가로 반영되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지난 5년 정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수익률 꼴찌입니다. 계속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지난 2, 3년만 보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증시는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마이너스예요. 기업 실적 외에도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과 남북 관계, 환율, 국제 정세 등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장기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주가가 이른바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기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전 10년의 평균 수익률이 한 연 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주에 대한 환원이 인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 증시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은 전 세계 꼴찌 수준. 대주주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같은 회사들은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배당을 하거나 주주 환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20% 수준이에요. 대만도 절반 이상, 또 영국 같은 곳은 70%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일본도 상당히 많아서 30, 40% 이상은 하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최근 삼성의 임원 세미나에서 공개된 이재용 회장의 발언입니다. 반도체 사업의 부진 등 삼성전자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혁신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왜 도입되지 않았냐면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다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 주 관심사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오픈 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등 대부분 미국 기업으로 한국 기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2000년대 인터넷 혁명이 생겼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 회사들이 잘 성장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데 큰 도움을 주고 역할을 했다면 지금도 AI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회사는 나와야 되는데 그 회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같은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22년 세계 R&D 투자 현황 자료입니다.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은 827개로 2013년보다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은 81개에서 47개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이 나오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주목을 받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상장이 됐는데 이런 거를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죠. 쪼개지기 전에 회사의 주식을 샀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2022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부문을 분할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신규 상장했습니다. LG화학 소액주주들은 핵심 사업을 떼어낸다며 반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후 상장 이런 것들이 그 거래가 있을 때 일반 주주들은 손해가 좀 많이 되는데
지배주주는 좋은 그런 거래들입니다. 이렇게 모회사와 차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중복 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 요인으로 꼽힙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는 반대를 하는데 지배주주는 그 합병이라든가 물적 분할을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상의 충돌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취약한 지배 구조가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이유다. 미국 등 해외에선 모회사가 이른바 알짜배기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잘 알려진 사례가 미국의 대표 IT 기업 구글입니다. 구글은 지주회사인 알파벳만 상장돼 있습니다. 자회사인 구글, 손자회사인 유튜브 같은 핵심 사업들은 별도로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파벳에 투자하는데 갑자기 구글을 막 그러시고 상장한다? 네. 이건 비교해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한국 증시의 중복 상장 비율은 18%대로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습니다. 여기에 버는 돈보다 이자로 내는 돈이 더 많은 이른바 좀비 기업도 400곳이 넘습니다. 결국 증시 규모에 비해 상장 기업이 너무 많은 비대칭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시가총액은 미국이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상장 기업 수는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배가 많은 거예요.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새싹 기업입니다. 주주들이 넣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게 창업한 지 3년 만에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 주주총회를 가면 이사회가 우리랑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이사회가 주주랑 같이 앉아 있고 경영진은 혼냅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앉아 있고 경영진이 저를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한국 증시 변화의 출발점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9곳은 사회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100%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아닌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사회에 이제 소속된 등기 이사들이 정말 회사를 위해서 그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충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들이 점차 풀려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한국 증시 밸류업 성공에 필요한 또 다른 요인은 외국계 자금의 유입입니다.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이 돼야 이런 어떤 기업 가치 제고나 밸류업이 좀 계속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국민연금 이외의 장기 투자자가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국의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현재 전 세계 자산운용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참고 기준인 MSCI 지수. 한국은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는데 10%를 웃돌던 한국 시장의 비중은 계속 줄어 9%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선진국 지수로 올라선다면 획기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저희들이 편입되면 한 50조 정도가 유입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저희 시가총액을 한 2,000조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한 2.5% 정도의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기업들이 수익성부터 주주 환원 성과까지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공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뭐 향후 3년 후에 뭐 ROE는 몇 %까지 올리고 PBR은 몇 %까지 올리고 소위 말해서 중장기 경영 계획이 밸류업 공시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밸류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고요.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지금까지 120여 곳. 전체 상장사의 5%에도 못 미칩니다. 밸류업이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 즉 제도의 일관성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를 올리거나 배당을 해서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 내년에도 나를 믿어달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앞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거쳐간 길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2, 3년 동안 아마 일본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 2, 3년 전에 약 10여 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는 굳건합니다. 국내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미국 증시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합니다. 거버넌스가 깨끗하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실제로도 사업을 잘한다면 그것이 우리 주주 것이라는 그 확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좀 자본주의의 발전 사회에 따라서 나타나는 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투자해주고 너희한테 자본을 빌려줬는데 그러면 이제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우리에게 리턴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전체가 좋은 자산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직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과거에 미국도 안 그랬으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여름 치솟는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을 모아 상생협의체를 발족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외식업 사장님들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배달 플랫폼 업계가 힘을 모아서 오늘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게 좀 피부로 느껴집니다. 4개월 동안 10번 넘는 회의를 하는 진통 끝에 중개 수수료를 내리고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이른바 상생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이런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위원들의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오늘 그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기로. 상생안은 과연 상생을 가져왔을까요? 이 상생안을 먼저 시행한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외식산업협회가 저희가 나오면서 두 단체만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생협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농성을 하는 이유는 이제 진짜 상생의 대화에 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끝에 마련된 상생안이 여전히 상생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돌고 돌아 다시 시작된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서울의 한 대학가에 위치한 아담한 규모의 일본식 선술집. 매장 장사가 주를 이루지만 안주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배달 주문도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배달을 열심히 했을 때는 8대 2 정도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9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배달 영업을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재료비가 급등한 데다 배달 중개 수수료가 올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생안 시행으로 부담이 줄어 배달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제 2,900원인가를 알고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전에만 해도 3,000원대, 좀 많이 나가면 4,000원대까지 나갔었는데 저희 가게를 놓고 봤을 때는 네, 1,000원 좋죠. 네, 아무래도 수수료가 거의 1,000원 차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여서 건당. 차등 수수료율 적용의 가장 낮은 구간. 그러니까 배달 매출 하위 20%에 해당돼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배달 매출 비중이 작고 매장 비중이 크다 보니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배달이 주력인 음식점은 사정이 다릅니다. 3년차에 접어든 이 중식당은 배달 주문 음식마다 특정 배달 앱의 전단지를 함께 넣어 보댑니다. 중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 앱인데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업주가 손수 만든 겁니다. 음식값은 더 싸게 해놨어요. 짜장면은 한 500원 정도, 세트 같은 것도 1,000원 정도 싸게 해놨고 근데도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땡큐를 어떻게 늘려보고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넣어두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상생안 시행으로 중개 수수료에 변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화가 있죠. 근데 더 안 좋게 변화가 있는 거죠. 상생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상생이니까 더 좋아져야 상생안인 건데 이제 같은 금액을 팔았을 때 더 적게 정산이 되는 게 어떻게 상생안인지 그거를 더 안 좋게 체감이 되는 거죠. 상생안 전후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같은 주문 금액을 놓고 정산 내역을 비교해봤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7.8%, 9.8%를 낼 때보다 450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가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라 500원이 많아졌습니다. 결제정산 수수료와 부가세 차이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을 때도 있습니다. 맨날 이제 TV 보고 뉴스 보고 할 때 맨날 상생 뭐 한다 할 때도 당연히 기대 있었죠. 상생을 하게 되면 뭐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줄어서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안 좋아지게 되고.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 골자입니다. (9.8%까지) 올렸던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배달 매출 상위 35%에게는 7.8%, 중위 그룹인 80%까지는 6.8%를 적용합니다. 하위 20%에는 공공배달앱 수준인 2%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고 2,900원이었던 업주 부담 배달비를 많게는 3,400원까지 올렸습니다.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배달 전문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문 금액이 많을수록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저가 주문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1인분, 2인분 주문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배달비의 부담이 더 올라가 버린 거지. 중개 수수료 최상위 구간인 35%가 어떻게 설정됐느냐도 논란입니다. 치킨 배달 전문점의 경우 하루에 치킨 4마리만 팔아도 상위 35% 구간에 들어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짐작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이 35% 이 구간에 어떤 매출이 들어갈 거라는 거는 없었으니까요. 확인해봐라. 그래서 눌러봤더니 이제 제가 35%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점주님들한테 이제 수소문해서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하루에 9만 원 매출인 매장이 35%에 들어가는 거죠. 점주는 어떤 기준으로 35% 매출 매장이 됐는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네 정책을 기준이다. 이거는 뭐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렇게만 모르세요 하니까. 배달의 민족은 지난달 말부터 상생안을 먼저 시작했고 쿠팡이츠는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팡도 이제 바뀔 건데 쿠팡은 또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것도 되게 좀 걱정스럽죠. 배달의 민족은 상위 35%의 업주들을 제외하면 다수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줄었다고 해명합니다. 매출 하위 50%에 해당하는 영세업주분들의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이 평균 30%에서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영세업주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달비 인상에 대해서도 지난해 9.8%로 수수료율을 올릴 당시 내렸던 배달비를 상생안의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되돌렸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비 부담이 커진 만큼 배달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배달료는 올라갔을까? 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근데 이제 배달료를 올린 그 상생협의체의 결론을 낸 이후에 지금 올해 설 연휴 직전에 배민에서는 배달료를 삭감하겠다, 라이더들의 배달료를 삭감하겠다고 공지를 했고 실제로 지금 시행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배달의 민족은 최근 배달기사들에게 배달료 약관 변경을 고지했습니다. 건당 2,280원인 구간 배달료를 인상하는 대신 3,000원의 바로 배달료를 종료하면서 건당 배달료를 2,500원으로 단일화한 겁니다. 기존 구간 배달료와 비교하면 220원이 오르지만 3,000원이었던 바로 배달료보다는 500원이 낮아져 전체적으로는 배달 수익이 줄게 됐다는 게 배달기사들의 주장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2019년 거래액 9조 7천억 원 규모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37조 원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일궜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2023년 매출 3조 4천억 원에 7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무료 배달을 내걸고 시장에 뛰어들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쿠팡이츠는 지난 1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이 느끼는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후발주자의 빠른 추격을 의식해 쿠팡이츠의 수수료와 서비스 정책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경쟁하다 보니 정작 파트너인 자영업자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 좋죠. 경쟁을 통해서 자영업자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특히 소비자들도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경쟁은 마다할 것은 없지만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혼란된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이 오히려 역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배민원 주문. 배달의 민족은 다음 달 중순부터 포장 주문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관리 비용 등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중개 수수료가 없어 그동안 할인을 해줄 수 있었던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이젠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달 제품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도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많은 햄버거 업체들이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고 올해 들어서도 브랜드 두 곳이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상생 안에도 배달 부담이 줄지 않자 점주들의 요구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 가격제라든지 뭐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본사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게 잘 이루어질지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밥값이 다 비싸져가지고 한 끼 먹기도 좀 힘든 것 같고 아마 이중 가격제를 전체적으로 다 도입하는 느낌이면 배달 앱을 잘 안 쓰려고 할 것 같긴 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지수는 지난달 3% 뛰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인상 외에 배달비 부담 등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용을 뭐 어떻든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재료를 좀 저렴한 걸 쓴다든가 그다음에 재료의 양을 줄인다든가 뭐 이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다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생협의체 같은 자율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플랫폼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장 독점적 사업자의 수수료율 인상과 같은 일방적 조치를 제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 경제에서 이런 거래에서 파생되는 그런 이익이라든가 이런 수수료율은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지 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일단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렇게 제도화 좀 일정 부분 규제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하게 그런 자영업자들의 그런 그 이익률을 침해한다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자 이런 취지죠. 가게 한 곳이 또 문을 닫습니다. 주인은 비용을 줄여 음식 가격을 낮춰가며 견뎌왔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왔습니다. 네, 코로나까지는 버티고 나왔는데 보름 전에 전기요금이 못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살려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선 배달 수수료마저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도 했었죠. 배민을 통해서 했었는데 마진이 없어요. 더 값이 있는데 배민에 뺏기고 와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2023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14% 가까이 늘어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음식업이 16%입니다. 음식업 폐업자 수는 2021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많아요. 예, 그때도 진짜 엄청 바빴는데 지금이 훨씬 더 바빠요. 지금 뭐 많게는 하루에 뭐 5개 그 이상의 현장이 하루에 매일매일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근데 대한민국에 뭐 철거 하시는 사장님들이 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폐업이 물론 배달 부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료비와 임대료 인상, 소비 위축과 같은 여러 악조건들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한 배경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줄게 되면 배달 생태계도 균형을 잃고 그 피해는 플랫폼에도 돌아갈 겁니다. 지금 왜 수수료율이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수수료 1%락도 힘들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배민이나 이런 그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도 그런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배달 플랫폼이 자신들을 파트너로 인정해줬던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상생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좀 소통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화도 하고 서로 뭐 살생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죠.